오늘은 경영 전략이죠. 경영 전략. 경영 전략. 이제 매주 많이 할 건데 뭘 많이 하냐면 정의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경영 전략이 뭐냐? 이거 해보면 되겠죠. 경영 전략은 뭐냐? 여러분 두 줄로 정의를 내려줬어요. 매주 할 거예요. 경영 전략 뭘까요? 성함이 띄워놔야겠다. 아직 이름 다 못 외웠어. 성우님? 경영 뭐예요? 양서 그래 한 요즘에 요즘에 전략이가 키워드 세 개. 그래서 뭐 해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음. 뭐 하면 돼요? 그냥 인력 관리고 세개 서클 네, 좋아요. 굿. 다른 분 앞에 계시니까 숙현님 영응 전략이라 이건 다 시킬 거예요. 난 안 하게 뒤로 갈수록 힘들어. 네. 네. 전략이니까 계획도 하실 겁니다. 하게 되고 또 다른 또 설명해야 되네. 먼저 하시는 게 나을 텐데. 정렬님? 이런 거다 하는 방법. 아니, 뭐 주제가 안 되잖아요. 키워드가 고맙습니다. 그죠. 이게 다 연습이에요. 막 하셔야 돼. 네. 기업의 이익을 내기가. 네. 참고로 답은 없어요.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 키워드, 키워드는 의사결정, 의사결정. 이해관계나 관리. 네. 또 세 개. 위험관리. 네, 좋습니다. 다른 분 이름 찍어드려야 돼요? 중열님? 효율적으로 네. 경영하기 네. 이상하고 인력관리 네. 방법은 인력관리 방법론이에요? 전략이니까 방법론은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종결하고 다듬어 실천입니다. 전략을 좀 하셔도 좋죠. 우리 조장님 맨 마지막에 해야지. 중계. 직접 먼저 하셔도 되는데 아무 손안 되니 중결이. 아 저요? 네. 회사의 이익을 발전시키고 각 구성원들 간의 목표를 계획하고 이해하기 위한 등의 네, 좋습니다. 준영님? 지금 KPI를 포함적으로 구성하고 있게 되죠. 이거 계획하고 계획하려면 경영 전략인데 경영 전략을 한 활동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남준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른 분들이 하신 거고. 너무 좋은 분들이 나와요. 중요치 않아요. 본인만의 저기는? 기업 조직의 이익을 위해 네. 이사적, 자원적, 경제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이라고 할까요? 좀 뜻이 많죠. 기획, 뭐 하는 거예요? 기획 가이드? 활동? 기법? 기획 기법, 뭐가 좋죠? 정확하게 소개를 내리는 걸 하시면 좋죠. 다 틀리지 않고 다 맞아요. 일단 경영의 목적이 먼저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 리얼타임 인터프레이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을 세우는 거죠. 또 가장 쉽게 말할 만한 건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장기 전략,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이거를 EA, ISP, ISMP라는 걸 용어로 키워드 넣어도 좋고요. 성장성을 위해서라는 포인트로 간다면 IT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뭐 이런 것들 용어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기왕이면 용어를 좀 더 고급지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모든 토픽 기반으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더 맞죠. 너무 프로젝트 관리성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경영 전략에는 프로젝트 관리 하나의 포인트라기보다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ESG 경영 같은 걸 넣어도 좋고요. 요즘은 투명성 얘기가 워낙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유로 용어를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큰 거는 리얼타임 인터프레 기업이 계속 살아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장들이요. 폐업이 되잖아요. 사람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 전략에는 크게 우리가 계속 잠깐 말씀드렸지만 EA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블루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대표들이 1년마다 좀 사단장이나 군대에서 그 장교급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뭐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중장기 전략 한번 세워봐. 그럼 이제 각 밑에 있는 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올해 해야 되지 막 써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뭐예요? 니들 그래서 올해 KPI 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같은 거죠. EA, ISP, ISMP 장기, 중장기, 단기의 전략들을 세워가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게 경영의 전략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도 해야 하는 거고. 이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잠깐 했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분석에는 크게 보면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외부 분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은 보통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자재에 대한 수급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많이 하는 게 파이포스라고 하는 다섯 가지 뭐 암기법으로는 공부 기대자 또는 잠재기 공부라는 게 있어요. 잠재적 고객이나 기존 대체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 들어보시는 분들 있겠죠. 세븐 S라고 해서 S가 붙은 7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뭐 하드, 뭐 소프트, 공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S 붙은 애들 중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예시로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뭐 굳이 넣어도 틀리진 않아요. 기억 안 나는 소프트웨어 넣을게요. 전략, 스트래티지 이런 거. 전시구, 그럼 암기법은 전시구, 기스, 공능 이렇게 암기를 해요. 전략, 시스템, 구조, 그다음에 공용, 능력, 스킬, 그다음에 스가 붙은 2개가 있어요. 스타일이나 스태프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전시구 있을 공동으로 암기하는데 그런 7가지 S들 기준으로 내부 분석도 하고 이거 기반으로 우리가 수업 분석,
수학 분석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강점과 약점이 뭐냐? 그 다음에 기회와 취약한 부분은 뭐냐? 라는 거죠. 이걸 도출하고 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트, 핵심적인 성공 요소가 뭔지 이를 도출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외부 내부 분석의 방법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분석하냐면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기업을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갖고 분석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닝이라고 해요. 마이닝이라는 걸 쓰죠. 또 마이닝의 종류에는 물론 문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SNS 같은 소셜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기업에 있는 내부의 로그 자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서 기업 내부에서 하면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용어를 쓰고 일반적인 문서 텍스트에서 하면 텍스트 마이닝 이런 용어를 쓰고 여기 마이닝으로 가면 신경만 분석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이 마이닝 하는 방법에는 또 많이 그 표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따 정도만 우리가 다 하게 되면 한두 개도 없기 때문에 이따 정도만 일단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 목적의 전체는 결국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들 측면에서 또는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걸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관점 우리가 보는 이 기술사 시험 자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사를 활동하려면 이 관점들을 분해하고 인사이트를 넓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사고를 넓히셔요. 물론 뭐 이렇게 알몸을 말씀드려도 어렵고, 저도 어려웠어요. 맨날 이렇게 앞에서 물어보면 맨날 아무 생각 안 나고 항상 그랬는데,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 EA, ISP, ISMP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런 경영자들 입장, 그렇죠? 그런 문서를 만드는 그런 사무직들의 입장은 실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레거시 시스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우리 ERP 전문가들 계시지만 ERP, CRM, 뭐 SCM, 그렇죠? 굉장히 물류가 됐던 뭐 자재 관리가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레거시 시스템들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그냥 다 문서로 만들어 할 수는 없잖아요. 속도가 안 나면 자동화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지원하기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 레거시 시스템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거랑 최근에 만들어진 것과는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의 전환을 할 때, 전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전환 또는 연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계할 때는 뭐, EAI라고 하는 어댑터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로커 같은 서비스, 이런 서비스 브로커 같은 뭐에 대한 인터프레 기업에 대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도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웹으로 다 바뀌면서 API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연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연계도 하고, 또 전환 작업도 하고, 전환도 단계적 전환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환. 전환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기본적인 경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레고 시스템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땡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안 돼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쓰면 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뭘 의도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보이시죠? 기업이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려요. 그럼 이 시스템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수정 유지 보수도 해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장애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DRS 같은 이중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DRS 같은 재해복구 시스템을 우리가 DRS라는 용어를 써요. 재해복구 시스템.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중화를 하는 거죠. 이중화 또는 삼중화. 작년에 크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정부 자원관리 시스템 불나가지고 그때 이중화 왜 안 됐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국가 시스템의 기관 방안 삼중화까지 해야 되는데 왜 안 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아직. 웃을 일이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이슈가 발생했어요.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논문이 새로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특히나 법안이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반 지식, 이런 것들 하기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DRS 하기 위해서는 뭐 미러 원 폴드라고 한 여러 가지 구축 방법도 있고, 운영을 위해서 상품 외독이라고 하는 개인 운영, 상호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 이것도 암기법이 있지만 말을 다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암기법은 다 있지. 그럼 이 DRS 시스템을 내가 하고 싶어. 그렇죠? 아무거나 다 해요? A부터 Z까지 다 DRS 시스템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돈이 엄청 많으면 가능하죠. 돈과 인력이 많으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가 없어요? 예산과 인력이 없잖아요. 기간이 없죠. 이 세 가지가 3요소죠. 다음 주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할 텐데, 그렇죠? 범위 일정 원가.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핵심적인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든 그렇죠? 위험을 관리하든 다 그런 문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DRS도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어떤 비즈니스 요소에다가 이거 할 거냐를 우리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 그렇죠? 물론 이전에 이런 모든 게 정립되기 전에는 뭐 아무거나 다 테스트해보고 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안정화됐으니까 가이드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 우선순위 도출을 한 대표적인 게 BI인 거죠.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라이시스인 거죠. 목적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그 우선순위를 레벨링을 해줘야, 그렇죠? 줄을 세워줘야 어디까지를 미러로 할 건지, 어디까지를 미러는 1대1 실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웜은 하루 안에 묶고 가는 거. 핫은 미러, 핫은 하루 안에, 웜은 한 주나 2주 안에. 콜드는 그냥 묶으면 되면 돼.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 거기 또 지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이야. 이것도 여기 절차만 외우시면 돼요. 선상도분이라고 절차가 있긴 한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죠? 이상한 거 얘기하고서 두 분만 잔뜩 얘기해요. 어쨌든 큰 히스토리의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로드맵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어느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느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답안지를 갖고 와서 쓸 수 있죠. 지금 똑같은 경영자를 하는데 뭔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키워드인데. 도메인이, 도메인 안에 다 각각의 토픽이지만 토픽 자체가 키워드라는 거지. 그렇게 갖고 오시는 거야. 물론 DRS 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또 이제 HA라고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 뭐 레이드를 하든 그죠? 카스텀 바이 하든 뭐 이런 것들 액티브를 하든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쪽 관리 쪽에서도 연계된 토픽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뭐 이렇게 전략도 세우고 분석도 하고
저 레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럼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인력이 너무 많아서 알아서 다 관리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만들 때도 웬만하면 외주를 많이 주잖아요. 자체 인력, 자체 회사의 자원만 갖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몇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SI라고 하잖아요. SI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얘를 또 외주 주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왜 안 해요? 고정 인력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한 회사의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로 통키죠. 통째로 넘겨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ITSM이라고 하죠.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것들부터 이제 ITSM인 거잖아요. IT에 대한 서비스 관리.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ITSM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외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정형화돼 있고 너무 많이 해봤으니 볼 게 많지만 처음에 외주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 하기 위한 표준은 뭐지? 이런 관리 업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의 조직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는 없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막 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 이거 다 들어와서 그냥 너 제안서 써봐. 그리고 제안서는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얘를 평가해야 되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외주를 줘갖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고, 이런 ITSM을 관리해주기 위한 대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예요? IT? IL이라는 생각입니다 IT, IL. 이런 아웃소싱 업체나 위탁 서비스를 어, 가장 좋은 예시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모음집이거든요. 현재 버전은 4.0. 그렇죠? 4.0까지 나와 있는 걸 해서 있어요. 제가 2.0부터 다 외웠거든요. 2.0의 핵심은 서비스 서포트와 서비스 딜리버리였어요.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서비스 데스크 이런 걸 통해서 등록을 하고 게시판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슈가 생기면 개발팀에 문제 넘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때는 절차. 스데이 PCRC라고 암기법이 있었어요. 서비스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뭐 수제가용 보연이라고 하는 재무성, 뭐 가용성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돼. 그런 것들이 2.0. 3.0은 뭐 건설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4.0 이유만 아시면 돼요. 4.0의 핵심은 이 버전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다음 주에 에자일을 하겠지만 에자일 기반과 인공지능으로 점점 더 특화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버전업에는 웬만하면 그런 요소들이 깔리거든요. 한참 저희가 에자일 썼잖아요. 근데 에자일로 특화되어 갈수록 버전이 높아졌어요. 현재 PMP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에자일이 점점 특화돼서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8탄이 나오는 거 별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ITI의 4.0은 중요한 그 기반 토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ITI의 4.0에는 무엇이 있냐면 4차원 모델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SVS와 SVC라고 하는 밸류. ITI의 4.0의 핵심은 에자일 기반의 가치 창출이에요.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이 밸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밸류에 대한 체인과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4차원 모델 안에는 4차원 모델이니까 4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드린 암기법의 핵심은 첫 번째는 약간 무협지 스타일. 두 번째는 무협지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약간 무협지스러운 내용.
두 번째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모르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럽거나 더 변 이런 애들, 똥 이런 애들 좀 나오고요. 가끔 사오정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히스토리, 이야기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4차원 모델은 암기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정파 조각하고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정파의 조시감은 정- 정파의 조시감 간 가치예요. 조직이고 파트너, 그다음에 거버넌스 정보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 시스템이나 어쨌든 정파 조각 이 네 가지 4차원 모델이 정파 조각 기반인 거죠. 그렇죠? SVS를 하는 거죠. SVS의 암기법은 거실, 거실 속에 들어가서 지도를 지속한다. 그래서 거실 S 지도 지속이라고 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파의 조시 가문이 거실에 들어가서 지도를 지속하는 거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히스토리, 이 용어, 이거 두음, 까먹으시면 거실 속에 들어가서 지도 지속하는 거. 거버넌스 실행, S가 SVC거든요. 지도, 지도랑 지속이 뭐였는데? 까먹었네요. 하도 저도 뭐. 어쨌든. 그리고 SVS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SVS에는 개수가 좀 숫자 세는 거잖아요. 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 개는 아니지만. 개수, 계획, 약설이라고 제가 암기를 했는데, 계획하고, 뭐 실행하고, 획득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용어는 기억나는 대로 설계하고. 왜? 설계 부분에 대한 프랙티스, 서로 약속에 대한 거, 거버넌스에 대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정보를 얻거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가치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한 프랙티스, 기본적인 항목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쥐가 날 건데, 여기는 나중에 외우세요. 기본적인 암기가 일석이, 아재, 전공, 기구, 가수, 문서인, 변비, 호인대, 이게 암기법인데, 네. 아재 전공지 가수 문서인 변비 소인배라고 암기를 해놨는데 뭐안 외우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용성 뭐 이런 얘기거든요. 서비스, 인프라, 변경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일반적인 거, 서비스적인 거, 기술적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랙티스. 얘는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BP잖아요.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어요. 많은 것 중에 그냥 두음 적당히 만들고 기억나는 대로 적으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 관리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두음의 장점은 뭐냐? 해놓으면 빨리 쓸 수 있어. 두음의 방금도 제가 보다시피 기억 안 나는 건 넘어가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기억나는 만큼 쓰시면 모든 걸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5가지 다 쓰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저희는 두세 가지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용어 조금 틀려도 어차피 묻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음을 해놓는 거죠. 두음은 기억해야 돼. 여기도 뭐 아재랑 문서인 가수만 기억나도 상관없어요. 가수 변비, 소인배 정도만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인프라 배치 이랬던 것 같은데. 기술이. 어떤 의도인지만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왜냐면 두음 엄청 많잖아요. 강의의 처음과 끝은 두음으로 시작해서 두음으로 끝나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금방 돼요. 왜냐면 용어가 다 약간 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텍스트라기보다 어떤 히스토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과학과 그 암기 관련돼 있는 제가 천재가 된 제로 이런 책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암기법 관련된 책들이거든요. 암기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연상기억법이고. 그래서 가장 암기 훈련할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머릿속에 책장 같은 거나 그런 거 만들고 카테고리 같은 그 라벨 같은 거 붙이고 몇 바이 몇에는 무슨 책이 있고 몇 바이 몇에는 무슨 책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우리가 기억에서 꺼내오고 갖고 오는데 대량의 데이터 암기할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가져오면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미 20년도 더 전에 다 그런 건 있고 여전히 유튜브에서도 암기법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도의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암기해놓고 까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까먹겠어요? 정가 2시간 거실 속에서 들어가 지도 지속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까먹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한 3번 들으셨잖아요. 오늘 가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들으시면 이따 이거 한다고. 실제로 저랑 토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외우기 시켰어요.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어요. 참고로 저도 이걸 외우기 위해서 뭐 써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중얼중얼하고 나머지 설명한 게 다예요. 제 암기의 대부분은 그래요. 이 엄청난 거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대부분 그렇죠? 선산도분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요. 제발 영어 외우듯이 단어 외우듯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되진 않아요. 그 시간에 남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업무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DRS 구축해야 돼. DRS? 뭐였지? 뭐, 미러 한 원콜드? 뭐 이렇게. 상공회독이 있었네? 그냥 이렇게. 이 한두 번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 오래 유지시키고 기억을 빨리 인출하게 하는 효과가 돼요. 실제요. 실제로. 표준도 있어요. 이 ITS 하기 위해서 ISO 2만이 같은 거. 이, 이게 영어는 소문자로. ESCM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직은 뭐 PMO 조직. 이런 거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기술은 뭐 다 하면 되죠. 기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MTT 뭐 이런 거는 안 들어보실 수 있겠죠? MTBF 뭐 이런 게 있어요. 민타인분의 장애가 다시 발생했을 때까지 전체 장애가 처리될 때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이런 뭐 지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게 보통 계약이 우리가 어떤 것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아웃소싱을 위한 요구사항들, 계획서 요구사항들 보통 뭐라고 하면 SOW라는 용어를 써요. State of Work이라고 해서. 이거 기반으로 실제 이해관계자, 당사자랑 도장 찍은 거, 관리자가 도장 찍어서 계약을 확정할 거 아니에요? 그 확정한 걸 보통 우리가 SLA라는 용어를 써요. 이번에 바로 전 시험, 최근 시험에 00 SLA였나요? 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들을 실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SLM이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서비스 레벨 관리, 매니지먼트 이거죠. 이건 서비스에 대한 거고 당연히 운영 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계약서, 운영에 대한 관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말이 안 돼?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쪽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 싶어서 만들어 넣으시면 틀리지 않고, 혹 그런 용어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진심이에요. 이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지표를 평가하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PMP 하다 보면 이제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갈등 해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스킬에 해당하고 지표에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적은 게 많은 거죠. 여기에 인공지능도 넣을 수 있죠. 최근에 인공지능 안 들어가는 거 없죠. 괜찮아요. 클라우드 안 들어가는 거 없죠. 보안 안 들어가는 거 없죠. 그렇죠? 어떻게 나눠서 적으시는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하고 얘는 실제로 아웃소싱을 관리하기 위한 IT SM을 위한 거였다면 실제로 그래서 이걸 왜 줬어? 아웃소싱을 줬어. IT에 아웃소싱을 줬는데 그럼 아웃소싱은 어떻게 주면 되지? 이가 될 수 있겠죠. 즉 아웃소싱의 방법 또는 아웃소싱의 스타일을 보통 우리가 스타일, 모델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웃소싱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지? 유형은 뭐가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웃소싱 할수 유형을 여러분들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웃소싱 유형에 대해서 쓰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어렵네. 아웃소싱 유형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꾸 뭐가 문제냐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생각을 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외부. 외부 아웃소싱도 있을 수 있고 하청. 하청도 외부긴 한데. 그래요. 용어가 다르니까 그냥 쓰셔도 돼요. 텍스트가 다르잖아요. 같은. 아직 우습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고. 또, 이거, 그쵸. 포탈도 할 수 있고, 부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암기법으로는 우리 토셀 잡고라고, 토셀 잡고, 라고 하기는 해요.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해놨을 뿐이 6시 유형은 말씀하신 거 다 돼요. 토탈, 셀렉티브, 자회사, 협업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유형이라고 불렀으니. 단,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교환에 있는 게 다 답이 아니에요. 얘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환이나 암기장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답안에 쓰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을 정리해 드린 거지. 걔만 답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얘가 모범 답안인 것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쓰려고 하신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치면 되고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어떤 의도인지 그 키워드가 부족할 일은 없어요. 말은 만들면 되니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나 합쳐 달라요. 그렇죠?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단 말이에요. 옆에다 설명 내가 어떻게 쓰냐 차이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려 가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SLA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할게요. 기속화, 외워 회복, 여기 암기 구성 요소에는 기속화, 외워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계약서, SOW, 그다음에 매트릭스, 오브젝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서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법으로 만든 게 기속화, 외워 회복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건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하고 예, 마이닝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는 DRS랑 똑같은 거죠. DRS는 시스템 관점의 지속성이었다면 경영 측면에서는 BCP 또는 BCM을 하겠죠.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위한 계획이나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첫 번째로 무조건 앞에 비즈니스라는 용어, 경영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가치, 이익, 그러니까 즉 밸류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목적은 돈이거든요. 근데 돈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요? 밸류인 가치를 많이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가치 기반으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구성 요소는 여러분 똑같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이 BCM, BCP를 하기 위한 표준이 또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한 표준. BCM의 표준이긴 한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ISO와 싸우셔야 되는데 BCM 표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SO 22301이라는 걸 써요.
실제로 ISO의 표준이 있어요. BCM 표준. 경영 쪽에 2230이면 이게 경영이기 때문에 절차적이고 이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절차적으로 준수해야 되는지 보통 표준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개요나 절차나 기법, 방법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혹은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ISO 2230이라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ISO 2230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절차, 핵심적인 절차로는 우리가 PDCA라는 걸 얘기해요. PDCA 많이 좀 들어보셨던 용어인지 좀 익숙한 용어. 물론 개발만 하실 분들은 용어 안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좀 어, 계획 문서나 이런 데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PDCA거든요. Plan to Change Act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변경하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원래 표준이냐면 이거 관련되어 있는 표준이 뭐냐면 ISO 22301인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어떤 경영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절차에도 넣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물어봤는데 절차를 물어보래요. 쓰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PDCA 기반으로 쓰는 거죠. 일단 그 토픽에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앞에다 요구사항 수집 하나 넣고. 그렇죠? 네. 뭐 토픽에 따라 승인 절차 하나 넣든가 평가 절차 하나 넣든가 넣으면 그만이죠. 그럼 6단계 절차 정도는 금방 만들죠. 아직 알면 특화된 걸 쓰고 모르면 비슷한 걸 써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는 기본적인 절차거든. 얘도 구성 요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ISO 둘도선 다 공간이 없어요. 기본적인 보통 이런 표준은 목차 외우는 게 다예요. 목차가 거의 다. 저 안에 주요 요소는 뭐냐면 조리개지 운송계라고 그 계획에 있고 계획이 운송. 요 7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리더십, 대회 이런 거죠. G는 모르겠어요. 운영, 성과 측정, 개선 뭐 이런 거. G가 지연이었나? 지원이군. 지원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게 IS 분류성공이면 조리개지 운송계랑 PDC에만 둠이 있으면 나머지는 쓰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얘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PCM을 위해서 얘 조직의 운송계를 수행하는 국제표준. IS가 붙었으니까 국제표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정의. 이렇게 이런 것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관리들을 수행한다. 생각하시면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죠? 그래서 10분 쉬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경영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적인 키워드고 진짜 잘 나옵니다. 개별 시험 문제로도 그다음에 비교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 이게 EA, ISP, ISMP 이거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전략을 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도 가이드나 표준 같은 것들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기반 지식을 만드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EA라고 하면 이게 비전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집 모양들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그려요. 근데 얘가 궁극적으로 EA의 목표치는 성사진을 그리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LJ즈 투비의 분석을 수행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뭘 참고해야 되는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5가지 정도, 3조 모델로 4가지라고 하는데 5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내가
암기법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마이닝 암기법만 머릿속에 있어. 이 정보. 예. 어떤 거? 성업서대기, 성과, 업무, 서비스, 데이터, 기술. 성업서대기라고 많이 해요. 네, 비즈니스 참조 모델, 서브 참조 모델, 데이터 참조 모델, 기술 참조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것들을 위한 스탠다드 프로파일, SP라고 하는 표준 기반 문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EA 아키텍처라고 해. 또 여러분이 기억할 건 에디 투비 이런 청사진 외울 필요 없겠죠. 결국 성업서 대기만 보시면 되죠. 업무 참조 모델에서 여기가 RM이고 SM이고 DA니까 기술이니까 테크니컬, TM도 있고 참조 모델. 참조 모델, EA의 참조 모델을 쓰세요. 그러면 이런 애들 쓰는 거고요. 성업서 대기 기준으로 쓰시면 되죠. 성업서 대기. ISP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5가지. ISP는 6.0 버전에 이 변경되면서 환영 정목통으로 환영 정목통의 5가지 단계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환영 미실이었거든요. 5.0 이전에는 4가지 단계였다가 6.0부터 지금 9.0까지는 모두 다 환영 정목통의 5가지 절차가 바뀐 적은 없어요. 거기에 세부 절차인 경법정, 업종 벤차이 얘도 바뀐 적이 없어요. 수개혁, 뭐 이통형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 별거 없어요. 환영조사니까 경법정이니까 뭐 경영, 뭐 법률, 법제도, 정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경법정. 현황은 업무에 대한 법 이런 거 이게 법정 벤차이 이런 것들. 이거보다는 6.0에 필요한 거, 8.0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9.0이 범정부 최근에 뭐 했었죠? 9.0, 9.0. 잠깐만요. 9.0에 최근에 그 네, 그쵸. 이 소규모 정보 시스템 맞죠? 이 클라우드랑 기술 적용 이해가 중요한 용어예요. 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를 도출해서 똑같은 남들 다 봐도 똑같이 이거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9.0의 변경사항을 앞에다 박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ISP가 설명하세요가 아니라 ISP 9.0을 설명하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6.0부터 9.0까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7.0이 아마 클라우드고 8.0이 뭐 무슨 시스템, 검정부 무슨 시스템에 그랬어요. 그 내용들은 남들이 다 똑같게 쓰는 거는 기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상의 그런 내용들을 박아 넣어서 최근에 핵심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이거다라고 눈에 가시화해 주는 것이 당연히 고득점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범정부 플랫폼이 8.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ISLP는 목적이 결국 RFP예요. RFP. RFP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RFP라는 건 요구사항,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의 요구사항들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 기준으로 너희들 여기다 입찰에 참여해서 구현을 해! 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FP 이전에는 RFI라는 걸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 만들 건데 외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준으로 이제 RFP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일반 업체들은 무엇을 하냐면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공고가 올라가요. 국가 사업이면 공고가 올라갈 거고, 뭐, 국가 사업이 아닌 거면 내부 누적을 받고 있겠죠. 어쨌든 공고가 올라가면, 또 이제 공공기관에 올라가는 거라면 나라장터라는 데 올라가요. 나라장터라는 데 공고가 올라가면 제안서들을 각 업체들은 작성을 하고요. 이 제안서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두 가지 중에 제안 발표를 하거나 제안 발표를 통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BMT라고 해서 벤치마킹 테스트예요. BMT. 그러니까 뭐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구현해놓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문서만 갖고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품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수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자 되면 하시는 거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죠. 딱 듣고서 그래. 질문 몇 개 해주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준비성은 어쩌는지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 용돈벌이를 이제 제일 많이 하러 다니는 게 기술자 이거예요. 한 두세 시간 일하시면 한 3, 40만 원 받아요. 용돈벌이로. 이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 되고 나면 제일 높은 점수랑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으로 잡아서 플러스 그다음에 입찰 가격을 합산한 점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1순위가 낙찰이 되는 거죠. 1순위가 수용 못한다 하지 않는 한 1순위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거가 진행되고 나면 이 다음 단계가 조달 과정이 됩니다. 이제 제품을 납품하던 개발을 하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가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게 RFP가 되겠죠. requirement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이런 애들이죠. ISBP에는 당연히 RFP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ISP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좀 빠지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전략, 장기 전략, 단기 전략들을 다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이제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 뭐해? MBO, MBR, MBO 이런 거야. KPI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1년 동안 너희 뭐 할 거야? 그렇죠? 그거 갖고 평가할게. 그럼 이제 이걸 뭘 할 거라고 물어보는데 뭘 하라고 나한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뭘 짜놔서 만들래? 평가할 수 있게. 아니, 뭘 주고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맨땅에 잡고 무슨 KPI를 만들래. 그리고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대충 적당히 친한 사람 점수 많이 주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뭘로 평가할 거예요? 내가 내 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평가도 좀 좋게 주고. 실제 왜냐면 객관적인 지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8개월, 9개월 고생했다가 몸이 아파서 한 3개월 휴직했더니 점수 까여갖고 마이너스 먹잖아. 도대체 나의 9개월은 뭐가 되나?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돼. 사람이 사람 따라 어떻게 될 줄 알아? 내가 그럼 앞에 열심히 한 거 뭐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OKR이라 해야 오브젝트 키 리절트라고 하는 평가. 단기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평가. 뭐 분기별로 하든, 단기별로 하든, 프로젝트별로 하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좀 공평하지 않겠냐? 이런 게 예절 기반의 평가법, OKR이라는 게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하고. 단순히, 이건 이제 개인들이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단순히 이런 거만 갖고는 너희들이, 이전에는 성과에서 뭐가 손해보거나, 환경이 망가지는 거나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쓰고 사회에 공헌했거나 이런 거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지 않겠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상이었는데 이제 지표가 돼버렸죠. 사상이나 가치관 같은 거였는데 이제 지표가 돼버렸죠. ESG가 뭐의 약자예요? 어떤 거요? 말, 네. S는? 도시, 말지, G는? 퍼포먼스, 그래서 세 가지가 결국 환경이랑 어떤 사회, 비용, 네, 그 다음에 뭐예요? G니까 지배구조에 대한 네, 평가를 개별로 하겠다는 거. 너희도 환경 얘기 나오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천연에너지 잘 썼는지, 자원 잘 아꼈는지, 환경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잘하냐? 사회에 도대체 어떤 너희는 공헌을 하냐? 니네 공평하니? 지배구조가 깨끗해? 투명해? 이거 하겠다는 거죠. 뭐 이름만 바뀌었지만 큰 차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ESG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도 암기법이 있어요. 온의 근전공 경평인 거 없는 게 없지 암기법이. 온실가스에 대한 거. 온의 근전공 이런 암기법이 있어요. 얘는 일반적인 ESG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암기했지만 뭐 이게 뭔지 알면 쓰면 돼요. 에너지 절약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IT 쪽에 ESG도 따로 있어요. ESG는 ESG고 IT ESG는 뭘까요? IT니까 서비스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 시스템 관점. 그래서 여기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지만 IT 쪽에서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크타임 관리에 대한 걸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저전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나 배터리나 천연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 그래픽카드 미친이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 데나 막 데이터 센터 지으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IT의 지배구조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공헌해야 되냐? IT의 공헌 쪽, 사회 공헌 쪽으로 가려면 IT가 발전한 폐악이 무엇인지, 악영향이 뭔지부터 가야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IT의 폐악은 뭐가 있나요? IT의 폐악이라고 하면 너무 용어가 세고 그 역효과? IT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역효과. 대표적인 거. 키오스크. 어르신들 키오스크 못 쓰잖아요. 다 카드 쓰니까 동전밖에 못 쓰시는 어르신들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 했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육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IT 속에 ESG는 그런 좀 용어를 써야 되죠.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식으로 그럼 교육 지원할 거냐. 그런 내용 쓰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특화된 건 IT 시스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 관점으로 쓰시는 거죠. 경영평가도 시스템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수치화되어 있는 거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자 BSC 같은 거 뭐 없어요? 없지만 있다고 하는 거죠. 만들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은 틀렸다 할 수 없죠. IT BSC. 그럼 물론 IT 쪽에 BSC가 뭐냐면 재고 내역이라고 해서 밸런스드 밸런스드 스코어까지였나 아마 그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인 거, 고객 관점, 내부적인 거, 학습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습 기반으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정량이 아니라 성적 평가 지표거든요. 이거 정량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정성적 기법이고 IT 쪽에 BSC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IT 쪽에도 따로 있죠. 회고 음미, 기사 음미 상관없어요. 그거 기사 음미가 됐던 회고 음미가 됐던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 운영
이 내부 직원 평가니까 서비스는 운영일 거 아니에요. 고객이니까 사용자인 거. 어, 같은 맥락인데 용어만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것들이 생겼을까요?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도 잘했어. 전략도 잘 세웠어. 그럼 이제 외주를 줘서 제품도 만들었어.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각각의 그런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유형들, 동향들, 경영 전략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계신 커머스 같은 것들이 되고, 비즈니스 유형에는 뭐 크게 보면 B2B, B2C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많다. 정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사용 개인, 최대한 하나 되게 이렇게도 있는 거잖아요. B2G가 되는 거죠. 여기도 기업이어야 되고 그래야 B2G가 있어요. B2B, B2C도 있고 이렇게 해서 B2C도 있을 거예요. B가 G2C가 있나? G2C가 있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발전하면서 뭐가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B2B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B2C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들이 너무 발전하니까 기업들이 별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죠. 근데 최근에 동향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동향 정도를 적어주고 또 나쁘지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뭐 B2C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커머스인 거죠. 대표적인 비즈니스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커머스가 돼요. 커머스에는 뭐가 있나요? 커머스의 종류는 뭐가 있죠? 네, 많다고 하시는데 이커머스. 그 다음에 네. GIS 하시는 분은 G커머스 얘기하셔야죠. 또 뭐 있어요? 모바일도 있고 또 커머스. 나는 커머스 처음 들어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뭐 있나요? 커머스요. 이렇게 커머스 처음 하신 것처럼 아무 얘기 안 하시게요? 나는 커머스 안 써요? 엠커머스는 많은데 커머스 중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안 나왔거든요. 앰비언트 커머스라는 게 있어요. 앰비언트 커머스. 뭘까요? 앰비언트 커머스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나요? 평생 처음 들어본 용어인가요? 앰비언트? 교재에서 처음 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죠. 좋아요. 앰비언트란 용어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긴 용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인공지능과 센싱이 발전하면서 생긴 용어 중에 하나. 앰비언트란 용어 나오면 여러분이 무조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자가 너무 작아. 사용자가 특별한 인지하나 느낌 없이, 인지하는 거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걸 보통 앰비언트 커머스라고 하고요. 앰비언트가 붙어 있는 데는 컴퓨팅도 있고요. 보안도 있어요. 앰비언트 시큐리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냥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 온갖 센서들 이 사람의 동작이나 패턴들 인지해서 그냥 통과가 인증된 사람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가서 눈을 찍고 서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런 용어의 베이스가 되는 게 앰비언트예요. 컴퓨팅도 사용자가 이런 걸 행위나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화면에 띄워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앰비언트 컴퓨팅이 되겠죠.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앰비언트라는 용어는 나온 지 좀 됐고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거예요. 앰비언트 커머스 컴퓨팅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기출이고 음. 그래서 중요한 건 저런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지하지 않도록 소매 상점이나 뭐 IT 기술이랑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있는 용어들이 이제 O2O, O4O 이런 용어들이 들어보셨나요? O2O 들어보신 분 뭐예요? O2O. 네? 온라인 투? 온라인 투 온라인은 아닙니다. 온라인을 갖고 어떻게 하길래? 온라인 곡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해서 오프라인으로 네. O4O는 오프라인을 위해서 온라인 이거예요. 온라인 포도. 네. 온라인 포 오프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목적은 오프라인인 거죠. 오프라인의 자산 정보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거 쇼루밍, 뭐 역쇼루밍, 뭐 옴니 쇼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쇼루밍은 온라인 상품을 선택한 걸 아니 오프라인에서 선택한 걸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역쇼루밍은 반대가 되겠죠. 그런 것들 용어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붙어 있는 테크가 붙은 아이들이 땡땡땡땡 테크.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테크는 뭐가 있나요? 핀테크, 그렇죠? 금융 또 네? 알고 있는 군인이시니까 네, 밀리테크, 근데 그 밀리터리까지는 안 가고 네. 또 부동산, 네. 그다음에 의료 보조기기, 에이블테크. 또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이건 리갈테크도 있고, 레그테크도 있고, 리걸과 레그는 그 규제 감독하기 위한 뭐냐? 법률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또 뭐 있죠? 푸드테크? 뭐 아직 못 들어봤는데 있을 수 있겠죠. 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보험 많이 쓰잖아요. 인슈어테크 이런 거. 네. 이 테크들은 이런 모든 걸 테크를 사서 엑스테크라고 하는데 앞에 X나 E가 붙으면 에브리띵이에요. 웬만하면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딥테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A 뿔이 뭐다? 의료 보조기구나. 프로비 부동산이구나만 아시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안에 있는 내부는 똑같아요. 이 테크가 붙은 애들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아, 가운데 기술과 브로커가 있고요. 사용자 고객이 있고요. 제공해줄 사람이, 기업이 있는 거죠. 얘를 이 중개해서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때 뭘 연결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때 이 고객 종류도 다르고 기업의 종류도 다르고 제공해주는 요소도 다를 거죠. 여기도 뭐 굳이 나눈다면 어떻게 돼요? 제공을 어떻게 해요? 일회성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전기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많아요. 리포팅도 해줄 수 있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얘는 이 사용자에 대한 거, 기업에 대한 걸 다 평가해 주니까 얘 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개니까 그럼 플랫폼도 다 이렇게 그리는데 뭐 넣는데 여기다가 여기 관련된 기술을 넣으면 되죠. 기술을 넣을 때 웬만한
웬만하면 3단으로 쪼개서 여기 인프라, 여기 사용자, 여기 기술 그룹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인프라에는 뭐 물류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CPU 이런 메모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기반인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류 배송, 과제 관리 이런 건 어떻게 되고 기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인슈어니까 의료 기기에 대한 표준, 뭐 의료 품질 이런 거, 뭐 나중에 하시겠지만 ISO 뭐 60601 이런 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있는 표준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기억나시면 쓰게 되고 아니면 말.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기업 평가 리포트 이런 건 사용자 편에 제공해 주면 되죠. 사용자 평점 관리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PD 사용자 결제할 거 아니에요. 테크인데 그렇죠? 이런 걸 꼭 알아야지 쓰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건데 이런 거 쓰는 거죠. 여기다가 뭐 모르는 거요 니도 저도 모르겠어. 인공지능 한번 넣어봐. 큐레이션, AI 큐레이션 이런 거는 넣어주고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꼭 여기에 맞는 단어가 아니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되잖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뭐 해주면 돼요? 대시보드 같은 거 지원해주거나 가시화하는 거, GUI 기반으로 가시화해주는 것도 이럴 수 있고, 비교표, 파이 차트 하다못해 뭐, 그러니까 말을 늘리시면 돼요. 말을 함축하지 마세요. 키워드를 쓰실 때 함축하지 마세요. 늘리세요. 함축은 그룹핑으로 빼고 늘리세요. 하다못해 근무의 유형을 쓸 수도 있잖아요.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곳에 쓸 수 있죠. PMO의 역할 중에도 그런 애들가 있거든요. PMO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적을 때 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계약 기준으로 막 다 단어예요. 갖고 있는 스킬 기준으로 딱 그런 그룹핑이고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용어는 솔직히 진짜 지금은 깜깜한 게 정상이지만 용어는 만들려고 작정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 너무 티나게 막 두세 개, 네 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눠도 티가 안 나요. 굳이 너무 티날 것 같으면 좀 배치를 바뀌시면 되죠. 표 안에 배치를. 이런 테크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죠. 온갖 플랫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플랫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네? 어떤 거요? 그런 애들도 플랫폼이고, 그건 이제 플랫폼에 실제 서비스하는 애들이고, 플랫폼의 종류를 물어보면 보통 어떤 게 될까요? 단일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멀티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크로스 플랫폼이 플랫폼의 유형을 물어봤어요. 유형인 그런 게 되겠죠. 그럼 그거 안에 있는 실제 서비스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유형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진짜 유형처럼 나눠야죠. 단일 플랫폼,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뭐 이런 용어를 써서. 단일 플랫폼과 멀티 플랫폼의 차이는 뭐예요? 멀티 플랫폼은 뭐예요?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다수의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건 크로스. 멀티는 A라거나 B라는 플랫폼 연결해 주시면 개별로 로그인 하는 거. 각각의 로그인 하지만 중계만 해주는 거. 크로스는 여기 A라는 플랫폼으로 로그인했는데 그 정보 가지고 C라는 플랫폼도 쓸 수 있는 거. 그 용어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나바다 운동에 해당되는 공무경제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플랫폼은 물론 서비스 쪽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래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들이 더 활성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공유경제가 뭐예요? 공유경제. 어떤 걸요? 어떻게? 자원.
자원? 자원? 공유경제 뭘까요? 어려워. 하나의 작업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 잉여 자원, 개인이 갖고 있거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잉여 자원을 어떻게 대여하거나, 그렇죠. 대여, 그걸 빌려주던 대여가 낫잖아. 대여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대여만 해요? 공유니까 대여가 메인이겠네. 대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한 만큼 시간 기준으로 기간 또는 기간 기준으로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 수익을 얻는 경제 구조가 되겠죠. 구조 경제는 공유 경제, 구조 경제 비교하면 잘 나오는데. 공유 경제나 구조 경제나 똑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용어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면 돼요. 뭐예요? 구독이라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내용을 정기적으로 뭔가를 받거나 비용이 정기적으로 나가거나 그 정기적으로의 메일이 됐던 정기적으로 하나 쓰면 키워드가 없어요. 어떤 거죠? 그렇죠? 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비용에 대한 것도 일회성 그렇죠? 콘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나쁘지 않죠. 네. 쓰면 되죠. 네. 용어 쓰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나올 거라고 밀고 있는 게 성과경제. 저도 뭐 네. 따로 공부한 건 아닌데 성과경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이전에 판매하거나 대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달성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목표치. 약간 게임의 그 게이지 채우듯이. 일정한 수치를 달성하면 어떤 걸 제공해 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에 따라 보상. 우리 만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만보 걸으면 뭐 단순히 어떤 그렇죠. 그렇죠. 연속 출석을 하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성과의 목표치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에 부가를 주는 애. 어떤 의도의 용어인지를 아시겠죠? 맞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성과 경제가 될 수. 이전에는 성과 경제 용어가 없었는데 또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용어로 생겼어요. 이런 게 자꾸 용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사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타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들로 이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은 많이 전환을 했죠. 또 우리가 전환하는 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전환을 전환. 이전에는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리눅스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는 어떤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것? AI. 그렇죠. 인공지능. 전환이 정말 중요한 어떤 시스템 전환. 시스템 전환 최근 트렌드는 이 AI 에이전트죠. AI, 인공지능의 에이전트 기반의 전환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 GPT 계열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에이전트들이 좋은 게 많이, 특히 개발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개발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발을 못 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로직만 알아도 개발을 다 하죠. 하다못해 뭐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특화되어 있는 모델,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온갖 종류의 그 학습 모델, 기반 모델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안에서 GPT 같은 것들 만들기도 되게 쉽고 UI 같은 것도 이미
플랫폼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무료로 가져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 하다못해 모바일 쪽은 플러터 같은 거 쓰시면 금방 만들잖아요. 플러터였네. 모바일 개발은 안 하시나 봐요. 그 이번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5.0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쪽도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정부에서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현재 ITP 사이트 같은 경우에 4.0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3년 전에 오픈이 됐고. 이번에 5.0 나오면서 그런 모바일 쪽은 플러터 기반으로, 그다음에 프론트랑 백엔드 단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리액트나 이런 것들 기반, 제이슨 기반으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잘 만들어졌어요. 기본 베이스는 스프링 부트. 최신 버전에 웬만하면 그거 받으면 보안 취약점도 최근 건 다 취약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 편하죠. 웹 개발할 때 그냥 그거 갖다 쓰면 웬만한 기능은 다 있고 커스텀만을 쓰면 되니까. 대신 통째로 다 받으시 컴포넌트가 500 몇 종이라서 기능이 다 있어요. 웬만한 뭐 일정 관리, 사업 관리부터 조직 관리부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스케줄러부터. 그냥 통째로 받으시면 이제 걷어내는 작업이 많이 없고. 저도 웹 개발 처음 할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그걸로 했어요. IT 처음 하면. 통째로 받아서. 지금은 많이 벌어내서 거의 다 버렸지만. 5.0 나와서 한번 전환해 볼거 하고 있긴 합니다. 심심한데. 한 달 놀 거야. 한 달 노는 동안에 5.0으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것들도 이제 워낙 좋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걸 클로드나 커서 같은 거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들려고 작정하면 사실 금방 만듭니다. A라는 시스템에 있는 거 기능 중에 이렇게 분리하고 내 구조는 어떻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얼마큼 잘 만드냐에 따라서 얼마나 프로젝트를 금방 만들고 특히나 인공지능 프로젝트 같은 것도 파이썬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코라, 코 뭐였더라? 하여튼 인공지능 그 파이썬 같은 거 빌드해 주는 거 툴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이디 뭐였죠? 얼마 전에 빨아서 썼었는데 또 까먹었어. 맨날 어떤 건 클로드는 GPT 계열이고 그거 말고 아이디 같이 컴파일해 주는 빌드해 주는 툴. 하여튼 그런 것도 오픈소스 워낙 많아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셔도 좋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 전환 작업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해요? HTML 비전한, 계획 세우고, 여기 땅! 하면 다 되나요? 다 되나요? 왜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게 전환하면 망한다. 왜 망해요?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관리 감독. 또, 통제가 어려워요. 어떤, 보안이라던가, 새로운, 또 뭐가 있을까요? 비용?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AI가 다른 코드들은 그거를 그 위험성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AI 에이전트만 전환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냥 어쨌든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 사용자가 됐든, 정책이 됐든, 결국은 뭐냐면, 각 기업의 시스템이나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가 고려되지 않고 계획을 짜잖아요. 전환 계획을 짤 때 이거를 100%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각 부서 간의 관계, 아까 보안 얘기하셨지만 보안의 요소들 관리에 대한 건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다 공개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절차를 짰지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조정이란, 테일러링이란 조정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의 특성이나 조직에 맞게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특성들을 파악하고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하위 수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서화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 전환을 수행해야지 성공적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또 어떤 것가 됐던 이 조정 작업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키워드에 전환이 됐던 구축이 됐던엔 항상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특성 상세문이라고 절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때 이렇게 어쨌든 얘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제 다 용어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교재 뒷부분 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법들 좀 나오고요. 특허법, 뭐 디펙토랑 네주루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펙토와 네주루. 디펙토 스탠다드, 네주루 스탠다드. 디펙토는 산업 표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하신 분이, 그 인프라 하신 분 계시니까. 그 SNMP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SNMP 프로토콜. 그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 관리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거든요. 걔는 산업 표준이에요. 즉, 많은 산업에서 쓰고 있어서 표준처럼 사용되는 실제 표준은 아닌 거죠. 시스코사에서 제일 많이 썼던 프로토콜이라서.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자격증, 프로토콜 쪽에 많이 따신 PMP 자격증. 얘도 산업 표준이죠. 사실상 표준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표준은 우리가 대주로라는 거 쓰고 산업 표준을 디펙토라는 걸 쓰는데 이런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 표준은 ISO 몇이었더라? 21500, 22500. 얘가 PMP라는 프로젝트 관리의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에요. 얘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예요? 그 표준보다는 PMP 자격증 표준을 더 많이 따르죠. 그래서 그걸 사실상 표준이 아니라 산업 표준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 용어가 디텍토 이런 거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교환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